숙종 말년 한양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궁궐의 금빛 기와를 덮고 비단 장막 사이로 스며들던 그 겨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빈을 뽑는 초간택의 날이었습니다. 전국 8도에서 모인 명문가의 교수들은 저마다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옥빛 비단 저고리, 금실로 수놓은 치마, 그리고 영롱하게 빛나는 놀이개들. 그 찬란한 행렬 사이로 누더기나 다름없는 삼배 저고리를 걸친 한 처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어찌 궁에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 간택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심부름을 온 것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옷 속에 얼마나 맑고 굳센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그리고 그 처자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이것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역적의 딸로 낙인 찍혀 천대받았지만 끝내 세자빈이 되어 나라의 어머니가 된 윤채영의 이야기입니다. 비단옷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 여인, 그녀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 전 조선 야담실록을 클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탄탄하게 제작을 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응원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5살 채영의 기억 속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양 전체를 뒤덮은 눈보라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린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정국은 공문관 수찬을 지낸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께 충성하는 그의 상소문은 언제나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쟁의 소용돌이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노론의 세도가 박윤성 판서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윤정국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작된 서신 한 통, 매수된 증인 몇 명,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아침, 금부도사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채영을 꼭 안고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아버지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푸른 관복이 하얀 눈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유배지에서 날아온 소식은 비통했습니다. 아버지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슬픔이 몸을 갉아먹었고 가난은 약을 구할 길조차 막았습니다. 6살이 된 채영 앞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연꽃 문양이 새겨진 옥패를 채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채영아, 내 아비는 충신이었단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안다. 부디 바르게 살아라. 이 옥패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단다. 연꽃잎 뒤편이 작은 매화 하나. 그것이 너의 뿌리를 증명할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채영은 옥패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6살 고아가 된 채영은 외가 쪽 당숙모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채영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품이 아니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은 어린 채영에게 종보다 못한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헛간이 채영의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헛간이 아니었습니다. 똥통이 바로 옆에 있어 여름에는 구린내가 진동했고 겨울에는 틈새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거적대기 한 장이 이불의 전부였고 밤이면 쥐들이 채영의 발치를 지나다녔습니다. 채영은 밤마다 옥패를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숙모에게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귀한 옥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빼앗길 게 분명했습니다. 채영은 옥패를 똥통 옆 벽의 깊은 틈새에 숨겼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배고픈 밤이면 채영은 틈새에서 옥패를 꺼내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옥돌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당숙모 식구들이 먹고 남긴 찬밥이었습니다. 그것도 개밥 그릇에 담아 마루 끝에 놓아두었습니다. 채영은 그 밥을 받아 헛간 구석에서 눈물로 삼켰습니다. 때로는 그마저도 없어 굶는 날이 있었습니다. 당숙모는 기회만 있으면 채영을 나무랐습니다. 역적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제대로 될 리 있겠느냐.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도 감지덕지해라. 내가 먹는 밥 한 술 한 술이 다 우리 집 은혜다. 채영은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마당 쓸기, 빨래하기, 물깃기, 부엌일. 어린 손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지만 채영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가혹했습니다. 채영이 우물가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역적의 딸이라지.
쯧쯧, 불쌍하긴 하지만 역적의 피를 받았으니 어쩌겠어. 멀리하는 게 좋아. 저런 아이와 어울리면 우리까지 화를 입어. 채영은 그 시선들을 외면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충신이었다고. 채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채영을 피했습니다. 함께 놀아주는 친구도 없었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채영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채영은 18이 되었습니다. 허드렛 일로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해진 삼배옷.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채영의 마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날 채영은 마을 어귀에서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채영은 달랐습니다. 노파를 부축해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자신이 마실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노파는 고맙다며 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물동이를 깬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가면 혼날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주저없이 자신의 물동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렴. 괜찮아.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영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당숙모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영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장터에서 당숙모의 심부름을 하던 채영은 화려한 가마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채영과 비슷한 나이의 아가씨였습니다. 옥빛 비단 저고리에 금실로 수놓은 치마, 머리에는 비녀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바로 박 판서의 딸 박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시장을 구경하다 채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영의 초라한 모습을 본 명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뭐야? 거지인가? 명희를 따르던 시녀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숙이고 비켜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가 길을 막았습니다. 잠깐 너 어디 사는 거지 계집애냐? 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명희는 더욱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이 무례한 것. 그때 명희의 시녀 한 명이 채영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가씨, 저 아이 역적 윤정국의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명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박 판서가 윤정국을 제거했다는 것을 명희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 역적의 딸이구나. 아버님께서 나라를 위해 역적을 처단하셨다는 그 집안. 명희는 채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채영 앞에 있던 흙탕물 웅덩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더러운 물이 채영의 얼굴과 옷에 튀었습니다. 역적의 피를 받은 주제에 어디서 똑바로 서 있어? 고개나 숙이고 다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채영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박 판서의 딸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채영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대들면 당숙모에게 더 큰 화가 미칠 것이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빨리 꺼지지 못해? 명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로 명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영은 헛간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닌데 왜 자신이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채영은 어머니가 남긴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옥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연꽃 문양 뒤편의 작은 매화 표식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채영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채영이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님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오겠지요? 옥패는 채영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이 옥패만큼은 채영의 뿌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충신 윤정국의 딸이라는 것을, 떳떳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을. 채영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날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리라는 희망을 품고 추운 헛간에서 잠들기 전 채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도 구름에 가려질 때가 있지만 결국 다시 빛을 발하지 않는가. 진실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채영은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역적의 딸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뀔 그날을 믿으며 채영은 잠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당숙모는 채영에게 뗄나무를 해오라 명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였지만 채영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쓰개치마를 두르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채영은 이를 악물고 나무를 모았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발은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산을 덮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채영은 서둘러 하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길 한쪽에 화려한 가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금빛 장식이 눈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가마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채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마 안에는 노부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했습니다. 채영은 놀라 노부인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노부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의식을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마마, 할마마.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채영은 그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이쪽에 쓰러진 분이 계십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세와 말투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로 세자였습니다. 할머니인 대왕대비를 찾아 산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세자는 가마로 달려가 대왕대비를 확인했습니다. 할마마,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대왕대비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할머니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채영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영은 자신이 두르고 있던 쓰개치마를 벗어 대왕대비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을 가마 밖으로 옮기십시오. 가마 안은 바람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세자는 채영의 말대로 대왕대비를 조심스럽게 가마 밖으로 옮겼습니다. 채영은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바람막이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세자가 물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의 할머니를 구하려는 이 처자가 궁금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저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채영은 대왕대비를 자신의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도 함께 대왕대비를 감쌌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세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깨어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영의 단호한 대답에 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 처자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초라한 삼배옷을 입고도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 여인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채영과 세자는 교대로 대왕대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버티십시오. 곧 도움이 올 것입니다. 채영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채영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쓰개치마를 벗어준 탓에 채영은 눈보라를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이 떨렸지만 채영은 대왕대비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얼어 죽겠소. 이리 주시오. 세자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채영에게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더 중요합니다. 세자는 이 처자의 고집에 놀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대왕대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채영은 기뻤습니다. 세자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마마,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대왕대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채영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채영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처자가 자신의 쓰개치마까지 벗어 자신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대왕대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채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왕대비 마마, 세자 저하, 궁인들과 내관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대왕대비와 세자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채영을 보았습니다. 이 처자가 할마마를 구해주었소. 세자가 말했습니다. 궁인들은 채영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대왕대비를 그들에게 맡기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기다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왕대비가 물었지만 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를 갖춰 절을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채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당신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봐야 합니다. 채영은 세자의 손을 뿌리치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참으로 특별하구나. 채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쓰개치마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왕대비는 그 쓰개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꽃 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대왕대비는 그 옥패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옥패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세자도 옥패를 보았습니다. 할마마, 저것이 무엇입니까? 대왕대비는 옥패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연꽃잎 뒤편에 작은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왕대비가 직접 새긴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은 13년 전 내가 윤정국에게 하사한 옥패이니라. 대왕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오후 800 이윤정국? 영모로 유배된 그 선비 말씀이십니까? 세자가 물었습니다. 대왕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국은 역적이 아니었느니라. 충신이었느니라. 그를 모함한 자는 따로 있었느니라. 대왕대비는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윤정국은 대왕대비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 옥패를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서의 간계로 윤정국은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것은 대왕대비의 가슴에 오랫동안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된 충신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런데 윤정국의 딸이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찾아라. 그 처자를 반드시 찾아라. 옥패의 주인을 찾아라. 대왕대비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궁인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세자도 옥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처자가 윤정국의 딸이라면 역적의 딸로 살아왔겠구나. 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선량한 처자가 억울한 누명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할마마, 저 처자를 꼭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대왕대비는 옥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윤정국에게 빚진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겠구나. 한편 채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었고 쓰개치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의 유품인 옥패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패는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옥패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지요? 채영은 집에 도착해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숙모는 뗄나무가 적다고 그리고 쓰개치마를 잃어버렸다고 구박했지만 채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밤 채영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채영은 거적대기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청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난 그 청년. 채영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왠지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세자빈 간택이 시작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8도의 양반가에서는 딸을 가진 집안마다 긴장했습니다. 세자빈이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으니까요. 채영의 당숙모 집에도 간택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숙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하물며 역적의 딸을 가진 집안이야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채영을 찾아서. 윤채영이라는 처자가 이 집에 있는가? 내관의 물음에 당숙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딸인 채영에게 무슨 일로 궁에서 사람이 왔단 말입니까? 대왕대비 마마의 특별한 명으로 윤채영 양을 세자빈 간택에 참여시키라 하셨다. 내관이 간택 단자를 내밀었습니다. 당숙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적의 딸이 세자빈 간택이라니 이것은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채영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왜 간택에 불려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왕대비의 명령이라면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궁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내관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관이 떠나자마자 당숙모는 채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역적의 딸 주제에 감히 세자빈 간택이라니. 이것은 우리 집안의 욕이다. 하지만 대왕대비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당숙모는 마지못해 채영에게 간택 준비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것만 내주었습니다. 내가 입을 옷은 저 낡은 비단 저고리뿐이다. 그것도 내 어미가 남긴 것이니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채영에게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비단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지만 채영에게는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박 판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 판서는 경악했습니다. 윤정국의 딸이 세자빈 간택에? 이것은 위험하다. 박 판서는 13년 전 윤정국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약 채영이 세자빈이 되어 진실을 밝힌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었습니다. 박 판서는 즉시 신복인 최내관을 불렀습니다. 채영이가 간택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선 저 아이의 비단옷을 없애라. 삼배옷 차림으로 간택에 나온다면 창피를 당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최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러나 박 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려라. 윤씨 집안 여자는 남편을 해친다고. 역적의 딸이 세자빈이 되면 세자가 위험하다고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박 판서는 잠시 생각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비단을 입는 것은 국법 위반이라는 소문도 함께 퍼뜨려라. 윤정국은 역적으로 재산이 몰수되었으니 그 딸이 비단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저 아이가 스스로 삼배옷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내관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대감마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택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채영은 비단 저고리를 깨끗이 빨아 헛간에 널어두었습니다. 내일 다림질을 하면 그나마 봐줄만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내관이 몰래 당숙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헛간에 널린 비단 저고리를 훔쳐갔습니다. 동시에 한양 곳곳에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집안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는다더라. 역적의 딸이 세자빈이 되면 세자 저하가 위험하시다. 역적의 딸이 비단을 입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역적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는데 어찌 비단을 입을 수 있겠는가. 이튿날 아침 채영은 옷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헛간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숙모에게 말했지만 당숙모는 냉담했습니다. 내가 잘못 두었겠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소문을 들었느냐? 역적의 딸이 비단을 입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더구나. 어쩌면 내가 비단을 입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채영에게는 삼배 저고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기운 자국이 여러 곳이고 색이 누렇게 바랜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간택에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가? 하지만 채영은 결심했습니다. 대왕대비께서 자신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피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간택날이 밝았습니다. 채영은 삼배옷을 입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비녀 하나, 발에는 구멍난 집신,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궁 앞에는 화려한 가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규수들은 하나같이 비단옷을 입고 귀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걸어가는 채영은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냐? 간택에 온 것이냐 아니면 심부름을 온 것이냐? 규수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특히 박명희는 채영을 보고 놀란 척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저번에 시장에서 본 그 거지가 여기는 웬일이냐? 설마 간택에 나온 것은 아니겠지? 명희는 화려한 옥색 비단 치마를 입고 금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채영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명희의 시녀들도 가세했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어찌 감히 궁에 들어왔을까요? 역적의 딸이라며? 정말 염치가 없네요. 채영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옷은 초라해도 마음만은 떳떳했으니까요. 명희가 채영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너 정말 간택에 나온 거냐? 저런 꼴로? 채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왕대비 마마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명희는 비웃었습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착각하신 게 분명해. 너 같은 거지를 왜 불렀겠어? 아마 심부름꾼으로 부른 걸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겠지. 주변 규수들이 웃었습니다. 채영은 참았습니다. 여기서 다투면 안 되었습니다. 채영은 명희를 지나쳐 앞으로 걸었습니다. 명희는 화가 났지만 궁 아니라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초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왕대비가 규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규수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왕대비는 채영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처자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분명했습니다. 삼배옷 차림이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당당했습니다. 세자도 채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구해준 그 처자였습니다. 세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였구나. 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왕대비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윤채영이옵니다. 채영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대왕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영을 초간택 합격자로 선정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마, 저 처자는 역적의 딸입니다. 어찌 간택에 합격시키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대왕대비는 단호했습니다. 과거의 일과 지금의 일은 별개이니라. 나에게는 내 뜻이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저런 초라한 차림의 처자가 합격하다니. 특히 박 판서는 당황했습니다. 박 판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윤정국의 영모 문서를 다시 제출하며 채영을 간택에서 제외시키려 했습니다. 윤정국은 역적입니다. 그 딸을 세자빈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왕대비는 단호했습니다.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라. 윤정국의 일은 따로 조사하겠노라. 대왕대비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채영은 재간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재간택이 끝난 후 채영은 궁뜰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판서가 나타났습니다. 윤채영. 박 판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채영은 돌아보았습니다. 예, 대감마님. 박 판서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라. 내가 간택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너의 남은 친척들까지 모두 화를 입을 것이다. 내 당숙모 가족 그들도 모두 역적의 일가로 몰려 유배될 것이다. 채영은 몸이 굳었습니다. 박 판서의 협박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현명하다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박 판서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명의가 나타났습니다. 잘 들었어, 역적의 딸아. 내가 어디 감히 세자빈이 되려고 했어? 명의는 채영에게 다가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것이 내 주제에 맞는 대접이야. 꺼져. 채영은 침을 닦으며 참았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치밀었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채영은 궁의 처소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채영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러나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나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채영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위험이 따르더라도 채영은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그것이 딸의 도리입니다. 삼간택이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채영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간택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세자빈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박 판서는 마지막 수를 준비했습니다. 신복을 통해 오늘의 시제가 눈 속에 매화라는 것을 미리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명희에게 전달했습니다. 명희야, 오늘의 시제는 눈 속의 매화이다. 미리 준비한 이 시를 외워라. 그리고 이것을 보거라. 박 판서는 화려하게 쓰인 시 한 편을 명희에게 건넸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에게 미리 쓰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내가 지은 것처럼 쓰면 된다. 반드시 세자빈이 되어라. 명희는 자신감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박 판서는 또 다른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최내관을 통해 채영의 붓에 장난을 칠 계획이었습니다. 채영이 사용할 붓의 털을 몰래 잘라놓아라. 그러면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다. 최내관은 명을 받들어 채영이 사용할 붓을 미리 손상시켜 놓았습니다. 대왕대비는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가문만으로 세자빈을 뽑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정한 덕과 지혜를 갖춘 여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눈 속의 매화이니라.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구나. 대왕대비의 선언에 규수들은 긴장했습니다. 시를 짓는 것은 교양과 학식을 보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명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미 완벽한 시를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채영은 불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영에게 시를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규수들에게 붓과 벼루, 종이가 주어졌습니다. 시를 지을 시간은 1시즌이었습니다. 채영은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붓이 제대로 먹을 머금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붓털이 불규칙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채영은 당황했습니다. 이대로는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붓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규칙상 주어진 도구만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채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붓털이 손상되었다면 붓을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눕혀서 쓰면 되었습니다. 비록 글씨가 거칠어지겠지만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명희는 빠르게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외운 시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흰 눈 속에 홀로 핀 매화여 그 향기 천리를 가니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그대 천하의 꽃 중 으뜸이로다. 화려한 수사를 동원한 시였습니다. 표현은 세련되었고 문장은 유려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표현보다는 진심을 담기로 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매화를 보며 채영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채영은 손상된 붓을 눕혀 조심스럽게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 속에 홀로 핀 매화여 세상이 차가워도 그대는 꿋꿋하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만은 그대의 향기를 아시리. 추위를 이겨낸 그대의 꽃잎에서 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노라. 억울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정신, 그것이 진정한 매화의 덕이로다. 소박한 시였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어려운 고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영 자신의 삶이 녹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교수들은 자신의 시를 제출했습니다. 대왕대비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명희의 시를 읽을 때 대왕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시로다. 하지만 옆에 있던 시를 잘 아는 신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마, 이 시는 어디선가 본 듯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대왕대비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음 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채영의 시를 읽었습니다. 대왕대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는 거칠었습니다. 붓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명확했습니다. 특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만은 아시리라는 구절에서 대왕대비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3년 전 윤정국이 올렸던 상소문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아옵니다. 윤정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구절. 이것은 계속 오후 807단순한 매화에 대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채영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대왕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자도 채영의 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채영의 붓이 손상되어 있었음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를 완성했습니다. 저 아이는 참으로 강인하구나. 대왕대비는 명희를 불렀습니다. 이 시를 내가 직접 지었느냐? 명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마. 대왕대비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둘째 구절, 천하의 꽃 중 으뜸이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매화의 어떤 점이 으뜸이라 생각했느냐?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시를 외우기만 했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화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만으로 으뜸이라 할 수 있느냐? 다른 꽃들도 아름답지 않으냐?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왕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시를 지었다면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왕대비는 채영을 불렀습니다. 내 붓이 손상되어 있었느니라. 어찌 알아채지 못했느냐? 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챘습니다, 마마. 하지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왕대비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눕혔었구나. 영리하도다. 대왕대비는 채영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만은 아시리라고 했느니라. 무슨 뜻이냐? 채영은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외면해도 하늘은 진실을 아십니다. 억울함도 정직함도 모두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왕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어미는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리고 내 아비도. 대왕대비는 모두 물러가라. 윤채영만 남으라고 명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물러났습니다. 명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채영과 대왕대비만 남았습니다. 세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왕대비는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채영이 잃어버렸던 그 옥패였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채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마. 어찌 그것을. 대왕대비는 채영에게 옥패를 건넸습니다. 내가 눈보라 속에서 나를 구해주었구나. 그때 이것을 떨어뜨렸느니라. 채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부인이 대왕대비였다는 것을. 세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 그곳에 있었소. 당신이 할마마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소. 채영은 놀랐습니다. 그날 밤 함께 있던 청년이 세자였다는 것을. 대왕대비는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영아,
내 아버지 윤정국은 충신이었느니라. 영모의 누명은 박윤성 판서의 간계였느니라.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마, 정말입니까? 대왕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년 전 내 아비는 나를 구해준 은인이었느니라.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 옥패를 하사했느니라. 옥패 뒤편의 매화 표식, 그것은 내가 직접 새긴 것이니라. 대왕대비는 옥패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연꽃잎 뒤편에 작은 매화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이 표식은 나만 아는 것이니라. 내가 옥패를 떨어뜨렸을 때 나는 내가 윤정국의 딸임을 알았느니라. 채영은 울면서 절했습니다. 마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왕대비는 채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는 내가 갚아야 할 것이니라. 내 아비에게 그리고 너에게. 그날 저녁 대왕대비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 판서를 비롯한 중신들이 모였습니다. 13년 전 윤정국의 영모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노라. 대왕대비의 선언에 박 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왕대비는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최 내관을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최 내관, 내가 박 판서의 명으로 윤정국을 모함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최 내관은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마. 박 판서께서 명하셔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박 판서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마마, 저자의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대왕대비는 조작된 문서들을 내보였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라. 모두 같은 사람의 필적이니라. 윤정국의 것이 아니라 내가 고용한 서리의 것이니라.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박 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윤성, 내가 충신을 모함하고 영모를 조작했구나. 대왕대비의 호통에 박 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대왕대비는 단호했습니다. 충신을 모함한 죄, 영모를 조작한 죄, 그 죄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금부도사들이 박 판서를 끌고 갔습니다. 13년 전 윤정국이 끌려갔던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명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고 자신의 간택 자격도 박탈되었습니다. 다음 날 대왕대비는 모든 규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자비는 비단옷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것이니라. 삼배옷을 입었어도 마음이 곱고 바르면 그것이 진정한 국모의 자질이니라. 대왕대비는 채영을 불렀습니다. 윤채영, 너를 세자빈으로 간택하노라.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대왕대비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인정받았습니다. 세자가 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인은 당신을 세자빈으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저하. 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할마마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한양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정국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의 딸이 세자빈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고. 채영은 옥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이 아버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세자빈이 된 채영에게는 화려한 궁궐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고 수많은 궁인들의 시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채영은 겸손했습니다. 궁중 예법을 배우면서도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스승들은 채영의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로구나. 채영은 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세자는 채영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마음이 맑구려. 어찌 그럴 수 있소? 채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하늘을 믿으라고. 세자는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은 덕 있는 세자빈을 만나 영광입니다.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채영과 세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숙모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대왕대비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마마, 제가 자랐던 곳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대왕대비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채영은 간소한 차림으로 당숙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숙모는 채영이 세자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채영을 학대했던 것이 발각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숙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채영은 당숙모에게 절을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당숙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도 채영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채영아, 숙모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채영은 당숙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숙모님 덕분에 저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채영은 당숙모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복수 대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세자빈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영은 궁궐의 일을 배우면서도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채영은 대왕 대비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마마, 궁 밖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습니다. 대왕 대비는 채영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니라. 진정한 국모는 백성의 아픔을 알아야 하느니라. 채영은 미복 차림으로 한양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목격했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 병든 노인들,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채영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궁으로 돌아와 세자와 대왕 대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마, 저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대왕 대비는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진정한 국모의 마음을 가졌구나. 무엇을 하고 싶으냐? 채영은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들을 위한 약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영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아버님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세자는 채영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칩시다. 채영과 세자는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들을 위한 약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보냈습니다. 채영은 직접 옥사 기록을 살펴보며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유족들은 채영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우리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채영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제 아버님도 억울하게 돌아가셨기에 저는 그 아픔을 압니다. 시간이 흘러 세자가 왕위에 올랐고 채영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채영은 더욱 백성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흉년이 들면 궁의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마마, 너무 많이 나누어 주시면 궁의 재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채영은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궁궐만 풍족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궁궐의 재정이 어려우면 제 비단옷을 팔고 제 장신구를 팔아서라도 백성을 도와야 합니다. 신하들은 채영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채영은 삼배옷을 입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비의 옷을 입어도 마음만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채영은 종종 궁의 한 작은 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채영이 특별히 남겨둔 낡은 삼배옷이 있었습니다. 간택 때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보면 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영은 그 옷을 보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새겼습니다. 왕은 채영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과인은 진정한 국모를 아내로 맞이했소. 당신은 백성의 어머니요. 백성들도 채영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왕비 마마는 백성의 아픔을 아는 분이시다. 삼배오 시절의 마음을 잊지 않는 진정한 어머니시다. 어느 날 한 노파가 궁을 찾아왔습니다. 채영이 예전에 도와주었던 그 노파였습니다. 마마,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마마이셨군요. 은혜를 갚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채영은 노파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군요. 채영은 노파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채영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채영이 세상을 떠나기 전 왕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백성을 잊지 마십시오. 백성이 곧 나라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비의 뜻을 평생 잊지 않겠소. 채영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옥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채영이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울었고 신하들은 애도했습니다. 왕은 채영의 비문을 직접 지었습니다. 삼배옷으로 궁에 들어와 비단옷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나
그 마음은 처음과 끝이 같았노라. 진정한 덕은 옷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음을 보여준 국모였노라.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고 억울함을 풀어주었도다. 그 공덕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채영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채영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왕비 마마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궁궐에 계시면서도 백성을 생각하셨지.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삼배오 시절의 마음을 잊지 않으신 분이셨어.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셨던 거야. 채영의 묘 앞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 채영의 삶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매년 겨울 그 매화가 피면 사람들은 채영을 기억했습니다. 삼배옷 입은 세자빈, 백성을 사랑한 왕비, 진정한 국모. 이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푼 선행이 가장 큰 복을 부른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덕은 비단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채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합니다. 삼배옷 입은 세자빈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나누는 것에 있다. 그것이 윤채영 왕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이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내용은 실화가 인인 가상의 인물로 스토리를 만든 것이니 2.5회 없으시기 바랍니다.